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 9주차 2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툴리의 이론, 툴리의 인격 개념, 툴리는 인격을 조금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사고 능력, 인간의 자의식으로부터 형성되는 사고 능력을 가져야 인간이다, 인격이다. 사고 능력이 없으면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무 이제 극단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도 인간으로서 구성 요건이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툴리의 생각에 의하면 툴리는 그래서 자의식만 가져서는 안 되고 사고 능력만 가져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에 또 자기가 욕구를 느껴야 된다. 이 욕구 뭐 여러 가지죠. 육체적 욕구, 정신적 욕구, 뭐 도덕적 욕구도 있겠지만 이렇게 툴리의 의견을 자기가 이제 더 세분화시켜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138페이지 나오는데, 사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생존 욕구를 가져야 된다. 모든 동물들은 생존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본능이에요. 그냥 살려는 본능은 갖고 있어. 그건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욕구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뿐이 아니라 욕구를 갖는데 정신적으로 생존하려는 욕구,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될 때 인간으로 보는데, 생존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자의식을 가지고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생존 욕구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자, 여기 1번 보면 개인의 욕구가 감정적인 착란, 정신 착란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욕구 자체를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까지는 의식이 있고 사고 능력이 있고 인격을 가졌고 생존 욕구를 가졌는데 갑자기 무의식이 되어버렸어. 식물인간. 이런 경우에도 이 툴리의 의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개인적 욕구가 내가 스스로 욕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세뇌를 당해가지고 약해져 버렸어요. 생존 욕구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 때문에 또 이 툴리의 이론도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툴리가 얘기하면서 신생아는 아직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생아 사례는 승인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생명윤리에서는 신생아가 미성숙한 것뿐이지, 인격적으로 아니면 사고 능력이라든지 생존 욕구 모든 면에서 미성숙할 뿐이지 한 인간으로 우리는 취급해야 된다. 이것이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툴리의 이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시킨 사람이 엥겔하트의 인격론이에요. 툴리와 엥겔하트.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오면 툴리, 좀 전에 했죠. 엥겔하트. 이름 참 멋있죠. 엥겔하면 영어 angel, 천사, 하트, 천사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주 이름은 참 멋있던데. 엥겔하트도 인격론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조금 툴리하고 달리 인간과 인격을 구분해요. 툴리는 인격이 인간인데 엥겔하트는 인격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구분해요. 휴먼과 person을 구분하죠. 인간은 뭐냐? 생물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인 차원. 인간은 자,
고유한 존재가 되는 인격. 자, 인간은 생물학적인 차원이고 인격은 인간을 생물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안에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뭐가 있느냐? 자의식, 이성, 도덕감. 인간 안에는 그냥 생물학적 차원만 들어가 있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자의식, 이성, 도덕감, 도덕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인간은 특별한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태아, 유아, 아니면 지적장애자, 아니면 혼수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 본다는 거죠. 인격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존재가 잠깐 그 인격적인 특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인격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자,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그 인격. 그런데 여기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인 것을 아직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서 아직 미성숙하다고 볼지라도 이 엥겔하트는 인격을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격 자체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첫 번째 여기 책에 보면 140페이지. 자, 본래적 인격과 사회적 인격이에요. 자, 본래적 인격은 뭐냐 하면 도덕적 주체인 인격. 내가 도덕적인 주체로서 가지는 인격을 본래적 인격이라고 하고, 도덕적 주체가 가진 권리를 부여받은 인격, 이것을 사회적 인격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했냐 하면 툴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유아는 아직 사고 능력이 발달해 있지 않고 도덕적인 능력도 없고 사고 능력도 없고 의식 자체가 이건 아직 미성숙하니까 인간으로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태아나 영아를 함부로 그렇게 살해할 수는 없다, 죽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아는 그 자신이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격적 존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 140페이지 중간에 이게 뭐냐? 유아는, 어린아이는, 아니면 태아는 본래적 인격, 다시 말해서 사고 능력이라든지 도덕적인 판단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사회로부터. 그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사회에선 그 사람을, 그 유아를, 태아를 사회적 인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나 유아나 심각한 지적장애자,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이 사람은 사고 능력도 없어, 도덕적 판단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도 돼, 그냥 안락사 시켜도 되고 임신 중절을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는데, 이제 엥겔하트 때부터는 그 자신이 본래적 인격은 가지지 않았지만 영유아도 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인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사회적 인격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래서 이 툴리의 입장에서부터 엥겔하트는 조금 더 발전해서 툴리는 인격을 하나로 본 거예요. 인격과 인간은 동일하다.
근데 엥겔하트는 인격과 인간을 나누는데 타고난 본래적인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인격이 인간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사회적 인격 때문에 인간과는 구별된다. 그 사회적 인격 때문에 태아나 영아조차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인격 개념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동물들도 영아나 유아, 태아처럼 사고 능력도 없고 도덕적 의식도 없고 자의식도 없는데 그러면 동물은 동격이라고 해서 그냥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해쳐서 되느냐? 그럼 동물들하고 유아와 영아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데 동물들의 지위는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느냐? 자, 인격론과 동물의 지위라고 하는 문제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책의 140페이지 보면 인격론은 철학사적으로 말하면 칸트부터 연결된다는 거예요. 칸트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자, 쭉 내려와서 여기 141페이지 보면 인격 140페이지 7째 줄 인격 중심주의 그리고 비인격적인 인간에 대한 경시가 우리의 감정과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태아, 유아, 심각한 지적장애자, 불가역적 혼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엥겔하트에 따르면 사회적 인격으로도 인정된다는 거, 인지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격 개념을 인간 외의 동물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동물에게도 그 인격의 개념을 적용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가 그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인간의 인격과는 다른 차원에서 분리시켜야 되는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되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사람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죠. 피터 싱어. 피터 싱어. 사회생물학자예요. 사회생물학자인데 여기 밑에 각주 보면 1946년 호주 멜버른 출생했고 지금 아마 멜버른 대학교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다음에 박사학위 받고 지금 미국의 아마 프린스턴에서 교수 생활했고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나이가 지금 46년생이고 56, 한 70세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동물 보호 운동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학자죠. 여긴 아마 나오죠. 그렇죠. 여긴 현재인데 아마 지금 은퇴했어요. 이 책에서는 책 나올 때는 현역 교수였지만 셋째 줄에 각주 셋째 줄 보면 프린스턴 대학의 생명윤리 교수, 동물권 옹호단체인 동물해방 초대 회장, 책을 많이 썼어요. 뭐 요즘엔 세계윤리라고 하는 책도 썼고 동물해방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은 실천윤리학이라는 거예요. 1979년에 여기 책 나오죠. 여섯째 줄 실천윤리학. 은 응용윤리학을 다룬 책이다. 응용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리학의 한 분야인데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이론, 윤리적인 행동,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 이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윤리 이론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 응용윤리가 생긴 게 얼마 안 됩니다. 이 응용윤리학이 생긴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 요 70년대 초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환경 문제와 생명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 문제와 생명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윤리 이론이 적용하고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환경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룰 수가 없었어요. 환경 윤리라고 하는 게 그때 생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윤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갖다가 무슨 뭐 훼손시킨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연 세계는 윤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윤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서 응용 윤리학의 대상이 됐던 거죠. 또 하나는 생명 문제예요. 50년 전만 해도 이게 윤리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생명들을 다루는 거지. 생명이 존재하기 이전,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윤리학에서 다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대상이었는데 존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생명,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뭐 뱃속에 있는 태아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키고, 태아가 이전에 인공 수정을 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임신 중절을 하고 어떻게 이걸 다시 또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질환을 이거 치료할 것인가, 이걸 인간이 알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어떻게 마감시킬 것인가, 그냥 저절로 죽기 자연스하게 놔둘 것인가, 인위적으로 안락사시킬 것인가, 이거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마감이 윤리의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윤리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응용 윤리학이 바로 생명 윤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어는 응용 윤리학을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실천 윤리 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마감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 뭘 또 집어넣냐 하면 동물의 문제, 동물의 생명 문제를 그 안에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윤리의 영역이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 동물의 생명까지 다루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이 바로 피터 싱어다. 피터 싱어의 실천윤리, 여기 보면 10장 가운데 2장이 동물 문제에 할애되어 있다. 인간은 각각의 개체 간에 다양한 상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인간은. 근데 피터 싱어는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러한 평등에 대한 개념을 동물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자, 결정적인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공언한 게 뭐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라는 종을 부당하게 특권화하는 차별주의다, 이거는. 자, 요즘에 우리 한국도 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요즘에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은요, 자기가 갑인 것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을은요, 자기가 을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을은요,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조종하는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피해를 주는 사람은요, 피해를 주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외국인들을 차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면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의식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싱어는 인간 사이의 인종차별은 이건 반인륜적이다. 인종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인종차별의 주제를 인간 사이에만 적용시키면 안 된다. 동물에까지 확장해서 인종차별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피터 싱어의 아주 결정적인 공언이에요. 인종차별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처럼 종차별을 거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다른 동물과의 그 충돌 속에서는 결국은 인간을 선택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인간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동물보다는 인간을 선택하지만, 인간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종차별만큼 무서운 것은 종차별이다. 황인종과 유생인종들을 백인들이 차별하면 안 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과 다른 동물의 종을 구별하는 것은 안 된다.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 보니까 그저께인가 자국
들고양이들하고 여기 밖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박스 안에다 그 어린 고양이, 큰 고양이 막 집어넣고서 수십 마리를 위에서 못질려서 박스를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먹지 못해서 그냥 굶어 죽게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과거에는 그걸 그냥 무슨 뭐 경고하고 권고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고양이가 얼마만큼 잘 뛰나 본다고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자, 피터 싱어가 아주 결정적 이 책을 통해서 동물보호운동에 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인간만이 인격체라는 생각도 편견이다. 다른 동물도 인격체일 수 있다. 인격체의 요건으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성적인 자기의식이 있다. 근데 이성이라고 할 때 사고한다는 것만이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가 되었고 불길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 된 피터 싱어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책에 142페이지 나오죠. 인격 개념을 인간에게만 국한시키지 말라. 사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의 격이죠.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 인자인데 동물에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물들도 이성적인 자기의식, 인간의 이성은 아니지만 자의식을 가지는데 그 자의식의 단계가 인간처럼 아주 성숙하고 완전한 단계가 아니고 미성숙한 단계일지라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인정하냐 하면은 여기 143페이지 넷째 보면 즐거움과 고통의 경험. 물론 쾌감에 대해서야 그건 얼마만큼 동물들이 쾌감을 느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고통에 대한 경험. 쾌감을 느낀다고 동물을 인정해 주자. 그거는 우리가 접어두더라도 동물들도 인간처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143페이지 둘째 줄 자의식 단계에서 최고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자각작용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각성,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자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동물들은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에 대해서 노출되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물의 고통도 인간처럼 아주 그런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소들도 이게 송아지가 팔려나가는 거 보면 여러분 소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닭똥같이 닭똥이 아니지 소똥같이 흘린다고 그러나 소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말들도 동료의 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는 공포심을 느끼고 그걸 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의식을 동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터 싱어는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싱어는 인격체로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면 여기 열지줄 보면 개나 고양이, 말, 소까지 어떻게든 포함시키고 싶지만 싱어는 인간 다음 후보, 인간 다음으로 가장 유사하게 인간의 인격체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후보로서는 개, 고양이, 말, 소보다는 고래와 돌고래. 이 돌고래가 이 지능이 높다는 거죠. 고래와 돌고래를 든다. 의식만을 가진 동물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식만 느낄 때는 하등동물인데 어느 정도 지능을 가졌다는 거죠. 고래와 돌고래는. 그래서 피터 싱어는 요즘에 보면 그 어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전통적인 축제로서 돌고래를 갖다가 수백 마리를 갖다 쭉 에워싸서 그냥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노르웨이인가 스웨덴 쪽에 가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왜? 그걸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냥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운데 소고기를 여러분 먹는 사람이 잔인할까요? 아니면 소를 잡는 사람이 잔인할까요?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물을 해친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단지 먹는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건 잔인한 것이다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데 내가 소고기를 정작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우리가 동물들의 고통을 주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채식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또 육식주의자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피터 싱어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